네, 안녕하세요. 올가 아재입니다. 자, 투자 문제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리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경제 TV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들이 경제와 시황을 분석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 듣는 순간에는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정말 잘해주신다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저희가 막상 그것을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죠. 마치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인강 수업도 들어야 하지만 스스로 문제집을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냥 나름의 시황에 대해서 제 설명을 일방적으로 드리기보다는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화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다 함께 생각하고 투자의 나름대로 적용해 보신 후 한 달 후에 되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금 투자와 매매 강의를 선행편부터 기본편까지 진행 중이고 나중에 고급편까지 갈 것인데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쏟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나 시황에서 너무 동떨어질까 봐 이 투자 문제집 시리즈를 통해서 좀 현재 시황 커버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본 영상과 이후 영상들에는 몇몇 개별 주식이 예시로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해당 개별 주식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가치 평가나 리서치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육을 목적으로 특정 토픽에 대한 예시를 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본 영상 및 모든 채널의 내용은 제가 지금 소속된 회사의 입장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나 추천도 아니고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1편에서 이제 네 문제를 드렸었는데 먼저 1번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에는 S&P, 나스닥, 러셀이 있습니다. S&P 지수가 대표적인 지수고 나스닥은 테크 분야, 러셀은 중소형주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가 이 세 가지 지수에 각기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스닥은 나스닥 컴포짓이 있고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100은 이제 100개만 이렇게 해놓은 건데 큰 차이는 없지만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인 QQQ가 나스닥 100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서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과 그 이후의 상승장에 대해서 실제 지수 수익률 추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1편을 찍은 시점에서 미국 대선이 일주일 남았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경우,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경우 각 지수의 상대적인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에 베팅한다면 이 세 가지 지수의 상대적 변화에 대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매매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편 영상에서 이제 댓글로 그런 답을 올려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댓글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정말 깊은 생각도 많으시고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많아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명확한 정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생각들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살짝 더 우세한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정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전부터 보면 좋겠지만 너무 멀리 가면 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부터 한번 보죠. 2016년 말 11월 8일에 이제 트럼프 대 힐러리 대선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이 S&P, 나스닥, 러셀 세 가지 지수들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셋 다 이제 100에서 시작하는 걸로 기준점을 잡았고 약 3년 3개월 동안 나스닥은 102%, S&P는 58%, 러셀은 42%가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격차가 꽤 크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나스닥이 아웃퍼폼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뱀이라고 부르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다섯 회사들에다가 넷플릭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약진을 많이 했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테크의 비중이 거의 44%가 되고 S&P는 그 절반인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셀에는 그런 빅테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1.5조 달러의 기업 감세 정책을 할 때 이미 그전 10년 동안 S&P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9%일 때 테크 기업들은 24%밖에 내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정책이 이에 더해서 빅테크에 더 추가로 수혜를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들이 해외의 그 거대한 현금 보유고를
불과 15.5%의 세율로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엄청난 로비가 그 감세 정책을 전후로 이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81명, 아마존은 64명의 로비스트 업체를 고용을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부양책 저금리 기조에 의한 성장주의 약진이 있었죠.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결국은 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전부 다 할인을 해서 현재의 그런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금리가 점점 낮아질수록 미래 가치들이 할인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 그런 테크주, 미래 가치가 많은 그런 회사들이 기업 가치 평가상으로 상승률이 되게 많았고요. 이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언급해 주신 것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때 다른 분들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뭐 2월 20일 정도를 전후로 시작을 해서 2020년 대선까지 한번 보시면은 또 이번에도 나스닥, S&P, 러셀 이런 순으로 퍼폼을 했죠. 나스닥은 15% 상승할 때 S&P는 2% 하락, 러셀은 7.5%나 하락한 채로 이제 대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나스닥이 또 아웃퍼폼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듯이 언택트 테마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약진한 면도 있고요. 또 양적 완화에 의한 낙수 효과가 있겠죠. 양적 완화라는 것은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에서 이제 시장으로 유동성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튼실한 대형주로 그 자금이 옮겨가고 그 유동성이 중소형주, 그다음 신흥국 그런 식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사실은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그런 연준에서 살리고자 했던 기업들은 중소형주들인데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국회 인준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3월 그 당시 당장 바로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양적 완화였죠. 이미 2008년도부터 준비되어 있던 그런 수단이니까 당장 그 수단을 엄청나게 쓰게 되면서 이 중소형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입게 된 거죠. 그래서 빅테크가 거의 국채 다음으로 그런 안전자산 취급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업무 자동화, 원격 근무, 그런 4차 산업혁명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그런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조금씩 쓰고 화상회의도 좀 진행하고 그런 기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트렌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금리 기조 연장, 뭐 2022년,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할인율 하락으로 인한 미래 가치 상승이 성장주들, 특히 빅테크 주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럼 엄청난 이런 시간 동안 굉장히 기술주가 계속 아웃퍼폼을 했는데 이 트렌드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가장 먼저 1번의 4차 산업혁명 트렌드 이거는 장기로는 지속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은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벤처 캐피탈 쪽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서 일하면서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과 잡마켓 등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옛날에 AI 윈터라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분야가 되게 핫하게 떴다가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를 겪는 현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AI 윈터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하드웨어 면에서 받쳐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거품이 좀 껴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요. 예를 들어서 AI팀을 꾸리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까지 전부 막 열 몇 명 되는 데이터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그래놓고 경영진이 기계 학습에 대해서 무지해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모르니까 그 비싼 데이터 과학자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보이고 그런데 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향후에 신기술을 다루는 시리즈에서 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장기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짝 거품이 꼈다. 이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의 기업 감세 정책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이걸 어느 정도 되돌리고 증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뭐 바뀌는 요소는 아니고,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테마. 이거는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하면서 앞으로 해결될 시점이었죠. 물론 저는 이렇게 빨리 백신이 나올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매매에서 손실을 좀 봤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로 인한 낙수 효과. 이거는 빈부격차가 지금 연준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경제 성장성에도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연준이나 정치권 입장에서 양적 완화보다는 중소형 비즈니스들한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구들을 점점 더 많이 활성화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저는 실제로 양적 완화는 그때 3월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는 4월, 5월 지나면서 거의 다 줄여서 최소한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국민 간의 빈부격차뿐만 아니고 기업 간의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회 문제 및 경제 성장성이 저하되면서 반독점 규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쪼개자 이런 논의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를 다 휩쓸게 되면은 빅테크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투자나 매매를 하실 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게 생각한 게 맞았는지,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결국은 수능 시험을 칠 때 문제집을 푸는 거랑 비슷한 그런 훈련이고, 이거를 한 3년, 4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떤 투자 결정을 생각할 때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설 매매에 대해서 단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면은 사회 현상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 다음 그 사회 현상이 지금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단계를 추정하고 가설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그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요. 근거들을. 그 다음 그 리서치를 토대로 가설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해당 가설을 어떻게 수익으로 실현을 할 것인지 금융상품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 금융상품을 어떤 식으로 진입할 것인지, 그 다음 시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 다음 진입 이후의 사후적 관리, 그 다음 청산, 사후 검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고급편에 들어가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 예시를 통해서 가설 매매 단계 그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은 사회 현상을 먼저 발견을 했죠. 대형 기술주가 일반주나 중소형주를 최소 지난 5년 동안 아웃퍼폼을 했다. 그 다음 가설을 수립합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당선되면 이 트렌드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것이다. 그 다음 리서치를 하죠. 대형 기술주가 아웃퍼폼한 원인들을 다 나열해보고 각각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이 원인들이 바이든 당선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트렌드가 바뀔 것인가 하나하나 진단을 해보죠. 그 리서치를 토대로 이제 기술주가 조정을 받겠다 싶으면은 매매 상품을 선택합니다. 나스닥 인버스 ETF, 그러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이익을 보는 포지션. 그 다음 동시에 러셀이나 S&P 500 지수의 ETF를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 방식이 단순히 나스닥을 뭐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스프레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 시장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수립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베팅, 이거는 상승 베팅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리고 진입 시점은 대선이겠죠. 그래서 대선 날 이후에 11월 동안 어떻게 이 지수가 변화가 됐냐 한번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8% 상승하고 나스닥 지수는 8.7% 상승했는데 중소형주 러셀 지수는 거의 2배인 1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스프레드를 만약에 러셀 대 나스닥으로 잡으면은 6.2%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단 나스닥이 좀 더 선전한 게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반독점 규제 같은 것들이 다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1월 초에 조지아주 선거에서 마지막 두 표가 결정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레버리지를 안 썼다고 하면은 나스닥 인버스의 50%, 뭐 러셀의 50%뭐 이렇게 넣으면은 3.1% 버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무 지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수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건 너무 짧으니까 올해 전체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올해 언택트 주나 뭐 저금리 기조나 양적 완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스닥이 러셀보다 훨씬 아웃퍼폼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나스닥을 사는 게 아니고 나스닥을 사는 동시에 러셀을 숏했다면은 이 빨간색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황색이 나스닥이죠.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스프레드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단순한 수익률로 말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은 그냥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리스크를 더 많이 지면은 수익률은 뻥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측정하는 샤프 지수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그냥 눈으로 보셔도 훨씬 더 리스크를 덜 지고 더 높은 수익을 얻었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잘못해서 러셀을 사고 나스닥을 또 숏했으면은 반대로 훨씬 더 이게 안 좋겠죠. 그래서 뭐 딱히 스프레드 매매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무조건 좋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생각을 잘 하면은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스프레드 매매가 가지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스프레드 매매의 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그렇게 단순하게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무작위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죠. 스프레드 매매의 이점은 본인에게 이점이 있는 지식이나 사고나 논리를 시장 움직임의 영향을 덜 받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만 본인의 툴박스에 도구로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번에 했던 매매 중에 하나인데, 백신 발표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항공 주식은 다시 회복을 많이 할 것이고 언택트는 이제 뭐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실현을 할까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처럼 주식을 사는 것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공주를 사신다든지 언택트를 갖고 있다면 조금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겠죠. 그럼 결국 항공주를 순매수 하셨는데 항공주가 상대적으로 언택트보다 더 잘 하더라도 전체 주식시장이 내리면은 결국은 손실을 입겠죠. 근데 스프레드 매매를 하실 경우 항공주를 매수하고 언택트주를 공매도를 하시면은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언택트주 대비해서 항공주의 수익률이 높으면은 이익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더 폭락을 하더라도 항공주보다 언택트주가 더 폭락을 해주면은 저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사실 공매도라는 것도 그냥 생으로 어떤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에 베팅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리스키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잘 실현하기 위해 스프레드 매매를 사용할 때 공매도라는 툴을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툴박스로 가지고 있으면 그 투자의 자유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지금 이미 자산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버블이 굉장히 나중에 좀 고통스럽게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시기에 접어들 때 이제 버블이 점점 커지고 리스키해질 때 그런 시기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주식을 순매수하는 그런 방식만 고수를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가 점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혹시 그런 사태가 터지게 돼서 코로나 시국처럼 바로 V자형 반등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은퇴 시까지 만약에 주식시장 회복이 안 된다, 니케이 지수라든지 그런 것처럼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통을 받으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산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너무 많이 끼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태, 그런 시기에 왔을 때 주식만 순매수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을 뭐 평생 살아 주식을 왜 파는 거냐,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리스키하다고 생각해요.
저금리 시기에 은행에 왜 넣냐? 은행에 넣어서 어떻게 부자 될 거냐? 예금 이자 1, 2%밖에 안 주는데 당연히 주식에 넣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주식에 넣고 뭐 빼지 마라. 막 계속 넣어라 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금융 상품들은 수익률이 더 높을수록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예금 이자가 낮은 이유는 거의 완전히 안전하다고 여겨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싼 거예요. 주식이 예금 이자보다 7%, 8%더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고 주식 시장이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이 리스크는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스프레드 매매에 대해서 익숙해지신다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도 어떤 항공주를 사고 기술주를 공매도 한다면은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이 상대적인 비율만 이긴다면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매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백신이 발표되고 나서 그 백신 발표된 날 바로 이제 했던 매매는 델타 항공이랑 유나이티드 항공을 롱 포지션 상승 베팅을 하고 나스닥을 숏을 했어요. 그래서 델타 항공은 11.7%, 유나이티드는 13.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5.3%밖에 상승을 안 해서 둘 다 시장이 상승했지만 이게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이 하락했더라도 얘네가 덜 하락한다면은 제가 수익을 냈겠죠. 근데 참고로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은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뭐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 퍼센티지 시점에서 다 청산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델타항공이랑 유나이티드 항공을 산 이유는 주식을 만약에 심도 있게 리서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뉴스가 발표될 때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항공주를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1, 2위 정도를 사시면은 보통 제 경험상 괜찮았어요. 왜냐? 제가 항공업계를 그렇게 리서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 머릿속에 델타랑 유나이티드 두 가지가 떠오른다면 그 말은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항공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항공사들이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런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거 선택을 하시는 팁인데 뭐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끔씩 쓰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매매는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의 수십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수십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에 불과한 주식 순매수만 유일하게 사용을 하죠. 헤지펀드라든지 프랍 트레이딩 회사나 그런 대형 기관들은 갖가지 방식을 다 써서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데 그래서 공매도도 미국에서는 개인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개인은 못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고 기관은 하면서 개인은 못하게 하는 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공매도도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절대로 뭐 이게 하락할 거 그 생 공매도를 하지는 마시고 스프레드 매매 쪽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순매수를 좀 가지고 싶으시면 스프레드 매매 하실 때 50대 50이 아니고 순매수를 뭐 70대 공매도나 인버스를 30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도 해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공매도든 인버스 ETF든 모든 수단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즉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없이 전부 각각의 세세한 장단점이 있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단, 이런 본인의 무기가 다양하게 이제 갖춰야지 투자와 매매에 있어서 더 금융시장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정말 정확하게 내 아이디어, 내 생각에서 엣지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현실적인 수익으로 실현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은 골드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주가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 하에서 골드와 주가 지수는 추세적으로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고 특히 최근 한 달은 일별 등락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4번 문제. 며칠 그런 조짐이 보이다가 오늘 골드와 주가 지수의 디커플링의 초기 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따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주가 지수와 골드가 디커플링 초기 증세가 좀 보이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같이 움직이다가
따로 움직이게 되면 그 트리거가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매매가 있을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재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골드와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이 골드 색깔, 오렌지 색깔이 골드고요. 그다음 파란색이 S&P 주가 지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 지수 폭락을 하는데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시 수렴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그 1편 문제를 냈던 시점이고 이 회색 선이 뭐냐면 상관계수거든요. 상관계수는 두 가지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냐 그거를 측정한 것인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한 달치 매일 그 직전 30일 동안 얼마나 같이 움직였냐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일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보통 30일 정도를 보는데 만약 일수를 너무 짧게 잡으면은 이게 굉장히 노이지해지죠. 그 다음에 일수를 너무 길게 잡으면 너무 이 변화에 덜 민감하게 돼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30일 정도를 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코로나가 터질 때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상관계수가 확 낮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 이렇게 되면서 양적 완화가 풀리고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되니까 주가 지수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높아졌다가 이제 3월, 4월, 5월 이렇게 되면서 양적 완화는 어느 정도 낮추게 되면서 다시 상관계수가 낮아졌다가 이제 아마 7, 8, 9월에 그런 대출 기간, 회사채 매입 그런 거 소식이 또 들리면서 또 높아졌다가 생각보다 회사채 매입이 잘 없었죠. 그러면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대선 전에 이제 계속 상한계수가 높았었는데 보시면 뭐 내릴 때 내리고 뭐 그러죠. 이때 한창 또 이제 2차 부양책에 대해서 민주당이랑 그 트럼프랑 공화당이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또 부양을 하니 많이 뭐 액수에 대해서 또 이견이 많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 시점에서 제가 문제를 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지수와 골드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진 거죠. 부양책이 많이 나온다. 그럼 주가 지수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고. 근데 부양책이 또 뭐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다. 그럼 또 유동성이 낮아지니까 주가 지수 골드 둘 다 떨어지고. 제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2차 부양안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 지수 골드가 계속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이후에 주가 지수는 하락 베팅, 골드는 상승 베팅 이렇게 스프레드 베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한 이유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면은 부양책 규모는 커지는 대신 빈부격차 완화, 중소형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이다. 그러니까 골드는 상승할 것이고 주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는 조금 더 부양을 받겠지만 테크주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쨌든 공화당보다는 친기업 성향이 좀 덜하니까 그다음 또 뭐 증세도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게 늦가을 접어들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추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데 시장의 이목이 지금 부양책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 근데 부양책이 막상 발표되고 나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추세가 다시 조명될 것이다. 이거 부양책이 결국은 이 정도 오더라도 또 3차 부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락다운이 또 재개될 것이고, 저는 락다운 가능성 굉장히 높게 치고 있었고, 실제로 락다운도 어느 정도 했죠.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전 백신이 다 되었다는 것이 트럼프 본인의 재선을 위한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점이 사실은 어느 정도 2022년 그 이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민주당이 상원 장악을 못하고 백신이 예상보다 일찍 대선 직후 발표되면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에 상관계수는 엄청 추락을 했죠. 디커플링은 일어났지만 정반대로 일어났어요.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 게 한 요 시점까지는 벌고 있었어요. 골드도 거의 뭐 1860대에서 매수를 해서 1960대까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아마 월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발표가 나고 골드가 1960에서 수직 낙하를 해서 1840, 50 그렇게까지 쫙 백핸들이 빠지는 거예요. 100포인트가. 근데 제가 이제 제 본 계좌에서는 보통 선물이나 옵션을 하기 때문에 보통 손절을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위한 계좌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 계좌에선 선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식이랑 ETF, 주식 ETF 옵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장을 해야지 청산을 가능하다 보니까 개장했을 때는 이미 뭐 다 빠져 있더라고요.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혼까지 털렸죠. 그래서 스프레드 매매가 반대로 가면은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다. 스프레드라고 해서 더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단지 어떤 본인의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주식시장 움직임과 영향을 덜 받고 할 수 있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1편 문제를 출제하고 현재 시점에서 했던 매매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표기를 할 때 상승 베팅, 롱, 뭐 매수, 콜옵션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하락 베팅은 숏, 매도, 공매도, 뭐 풋옵션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상품을 다룰 때 배울 것이기 때문에 상승이랑 하락 베팅으로 표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러셀이랑 S&P를 상승 베팅을 했고 나스닥을 하락 베팅을 했어요. 그 이익을 받고 주식시장 하락 베팅을 하고 골드 상승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베팅을 할 때도 이런 뷰에서 나오는 엣지를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을 하락 베팅하고 골드를 상승 베팅하고 싶은데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하락 베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 좀 더 하락할 것 같은 거를 여기서 하락 베팅을 하면은 이 매매에서 나오는 확률적 우위, 그 다음 이 선택에서 나온 확률적 우위, 그렇게 차곡차곡 여기에 쌓아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손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상승 베팅하고 기술주 하락 베팅 이익을 봤죠. 그 다음 잡주 상승 베팅을 해서 이익을 봤는데 이 잡주는 차후에 또 문제풀이 시간에서 제가 어떤 가설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잡주를 좀 샀습니다. 혹시 이것도 공개하면은 또 괜히 사셨다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요. 나중에 어떤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실제 매매는 이렇게 4번 한 게 아니에요. 이 프레임을 토대로 저는 데이 트레이딩이랑 스윙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 4번 정도 조금씩 조정을 하든지 추가 매입을 하든지 조금 청산을 살짝 부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프레임 안에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좀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4번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39일 동안 이렇게 140% 수익을 낸 것은 뻥이고요. 주기적으로 추가 입금을 그냥 해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지 8.8%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입금한 자금이고 이렇게 입금한 자금 대비해서 매일 1일 수익을 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8.8% 수익을 낸 상태고요. 레버리지를 썼어요. 왜냐면 스프레드 매매를 하면은 움직임이 좀 더 안정적인 대신에 이제 수익도 작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조금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8.8% 수익인데 레버리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의 뜻은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뭐 작은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3대1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은 1억 원으로 3억 원 어치를 매매한다는 뜻이에요. 신용, 미수, 뭐 그런 것들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해당 상품이 10% 오르내리면은 3대1 레버리지면 30%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에 절반만 쓴다면은 0.5대 1의 레버리지를 쓰는 것과 같겠죠. 근데 레버리지 자체도 마찬가지로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게 뭐 레버리지다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 자체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 모든 도구들은 본인들에게 자유도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한테 지나친 자유를 주게 되면 담배도 피고 술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듯이 주식 초보도 본인의 지금 레벨에 맞지 않는 도구를 그런 자유도를 얻게 되면은 스스로를 해치게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하다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가용 가능한 수단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본인의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레버리지 사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는 변동성에 따른
레버리지 조정이 있겠죠. 여러 상품을 매매할 때 변동성이 큰 상품은 레버리지를 작게, 안정적인 상품은 레버리지를 높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 주식과 잡주를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있으면은 잡주는 워낙 변동성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레버리지를 1 미만으로 줄이고, 애플 주식은 어쨌든 잡주보다는 안정적이니까 좀 레버리지를 키우는 방식,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썼던 것인데, 불확실성에 따른 레버리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대선 직전부터 직후 개표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가 개표를 하면서 점점 불확실성이 적어지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제 투자 판단도 점점 더 정확해진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선 직전부터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개표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전개가 될 때 점점 레버리지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불확실성이 높아질 시기가 오면은 또 줄였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점점 확실해질 때 또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높이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스케줄을 먼저 확립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월 3일 대선에 불확실성이 있고 12월 16일에 연준에 불확실성이 있겠죠. 다음 또 1월 5일 조지아주 선거에 또 불확실성이 있겠죠. 앞으로 이벤트들을 다 이제 나열을 해보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이벤트가 지나면서 높이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이벤트가 되기 전에 확 줄이고, 또 그 다음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그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제 뷰가 좀 정리가 되면서 점점 레버리지가 올렸다가,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승률이 높을 때 레버리지를 높게 잡고, 승률이 낮을 때, 승률이 낮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을 때는 결국 50대 50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레버리지를 낮게 가져가든지 아예 베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게 된다면은 100전에서 50승 50패를 하더라도 이겼을 때 더 레버리지를 많이 썼고 졌을 때 레버리지를 덜 씀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짜잘한 의사 결정들, 레버리지, 몇 주를 살 것인지, 혹은 어떤 분야, 어떤 종목, 그 매번의 결정에서 확률적 우위들이 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 중 하나가 레버리지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습을 하시면은 승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1편을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점에서 투자 문제집 2편 문제를 오늘은 한 개만 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주기로 하니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3편이 나올 때 2편에 대한 해설을 할 것인데요. 문제를 먼저 드리자면은, 거인의 어깨가 아닌 정수리를 밟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뜻이 뭐냐면은, 다양한 투자 거장들이 방송에서 본인의 포지션을 얘기하고는 합니다.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이, 혹은 예를 들어서 13F 보고서,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어떤 주식의 몇 퍼센트 이상을 사면은 공시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주요 헤지 펀드나 거장들의 포지션이 공개가 되고는 합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 또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의 일본 주식 투자, 아니면 손정희 회장의 빅테크 베팅 등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또 유튜브에서 그런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매매와 뷰를 참고해서 그들과 같은 종목을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면서 그들보다 더 높은 승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승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유튜브나 경제 방송이나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투자 거장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하락 베팅을 하든지 상승 베팅을 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시면은 그 주식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생각하신 방법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2편 문제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문제집 시리즈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